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정말 귀한 분 어렵게 모시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겠지요.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삶의 끝자락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간에 관여하는 호스피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해도 굉장히 많으시고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는요, 바로 은평성모병원 완화의학과의 박진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욘디에 처음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평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그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전담으로 이제 보고 있는 박진노라고 합니다. 네. 오늘 궁금한 점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또 처음 나와주시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다루고 있는 만큼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1999년 서울성모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2002년 호스피스를 하기 위해서 보바스 기념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지금 현재까지 쭉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암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횟수로 따지면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교수님? 지금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대략 한 네. 25년 넘는 것 같네요. 25년쯤 됐나요? 네. 네, 그럼 보바스 병원에 계속 계시다가 이제 최근에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기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옮기신 지는 얼마나 되신? 올 3월 달부터니까 얼마 안 네.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환자분들 중심으로 호스피스 임상 의료를 보고 계시고요.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이제 연명 의료 시행 정착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신데요. 좀 완화 의료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시고 좀 처음 몸담으시게 된 그런 계기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해서요.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니,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종양내과를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대부분 다 완치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의학적으로만 이렇게 다가갔을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메꿔줄지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또 또 은사님이 바로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처음으로 또 전공하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하셨던 이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경식 교수님이시라고요. 네, 같이 하시게 돼가지고 그 밑에서 좀 배우게 됐죠. 그런 여러 가지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1999년에는 한 3년 정도 동안 이제 혈액종양내과에서 환자분들 네. 치료에 힘쓰셨던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3년 정도 후에 호스피스에 좀 몸을 담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거지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좀 진료도 보시고 이제 호스피스에서 계시고 계신데 오늘 진짜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주신 슬라이드도 있고 해서요. 하나하나씩 질문 드리고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도 많이 주시고 자세한 답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교수님.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네. 정확히 무엇인지 좀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현재
현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그러한 모든 적극적인 치료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그 차선책으로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더 남은 여생을 좀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그게 제공되는 그런 치료, 그런 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신체적, 정신적, 그다음에 뭐 심리사회적,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 돌봄을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네, 슬라이드도 준비를 해주셔서요. 슬라이드 잠깐 요거 같이 좀 설명.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림에서 보듯이 완치 의료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병을 완치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증상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완치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완치가 이렇게 역할이 좀 줄어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모든 질환에서 다 뭐 암만 따지더라도 우리가 다 처음에는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를 하지만 완치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처음부터 완치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증상이 이제 조절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점점점 뒤로 넘어갈수록 말기에 가까워갈수록 증상 완화가 통증이나 다른 증상들 조절이 더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신체적이라는 거는 뭐 통증과 증상, 그다음 정신적이라는 건 뭐 불안하고 뭐 공포감, 그다음에 뭐 심리사회적인 건 또 그런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에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거, 영적인 부분은 또 이제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자기 삶을 이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보시면 사별 부분도 있는데요. 돌아가신 이제 분들한테 가족분들은 사별 가족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도록 또 슬픔에서 빨리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딱 이렇게 어떤 순간이 되면 호스피스에 가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렇게 딱 자르듯이 그렇게 의료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래 그래프처럼 네. 이렇게 어느 순간에 좀 그런 지점이 오게 된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네네. 때문에 완치를 하는 이제 분야에 해당하는 급성기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뭐 종양내과 선생님이든 뭐 호흡기든 뭐 다른 이런 각과의 선생님들, 임상 선생님들이 증상이 필요할 때는 증상 조절이 필요할 때는 이제 완화 의료 팀에 네네.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팀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문을 받아서 외국에는 이제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지만 아직 그런 분야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지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질문 드릴 텐데 이 호스피스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이따가 한번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잠깐 인사 나누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님 들어와 주셨고요. 르라보님, 또 제니님, 엔젤님, 행복한 토끼님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고 또 질문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유니님께서 말씀을 좀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나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댓글을 좀 주셨습니다. 이게 좀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조금. 네. 예,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떠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준비가 잘 된 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제 임종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많이 불안해집니다. 잘 준비되신 분들도. 그런 걸 얼만큼 평상시에 잘 준비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정도를 따지면은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계속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개념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호스피스 병동이 어떤 병원에 있는지도 사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병원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로컬 병원에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 호스피스 병동 현황 같은 것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은 사실 중앙호스피스 센터 네, 슬라이드 이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중앙호스피스 센터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 네네. 그 각 우리나라 전국에 나와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관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들 중에서 어떤 형태를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하고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고 몇 군데를 선택해서 미리 진료를 신청을 해놓고 대기를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률을 보시면 여기 2022년도에 지금 사실 사망자 수가 한 8만 3천 명 정도 중에서 한 2만여 명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24.2%에 해당이 됩니다. 2017년도 쯤에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 수가가 되면서 입원형 호스피스가 정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17%대에 있던 이용률이 20% 이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올라간 네. 시점이 좀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적인 개선에 의해서 여러 참여 기관들이 늘었었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참여 기관들은 웬만큼 참여를 좀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평탄한 곡선으로 가고 있고 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오르고 내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는 중앙호스피스 센터를 통해 가지고 가정형하고 자문형을 좀 더 늘려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고 있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률은 앞으로 더 늘지는 이제 좀 앞으로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률이 좀 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네. 그러면 거의 가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게 좀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좀 있을지 이런 것도 지금 좀 여기 궁금해요. 사망자 수 중에 이제 네네. 8만 3천 명 중에 이제 22년도에 2만여 명이 이제 새로 이제 호스피스를 이용해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돌아갔냐 네네. 하면은 그 2002년도 월드컵 전후 그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가정에서 돌아가시는 쪽에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점점점 그 병원에서 사망하는 장소가 되는 그 사망을 병원에서 하는 그런 퍼센트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나와 있는 8만여 명 중에 나머지 2만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른 병원들이나 이제 일반 병원, 예, 일반 네네. 병원이나 아니면 뭐 요양병원 뭐 등등에서 임종하셨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일반 병원에서 그리고 돌아가시는 가정에서 경우. 돌아가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적고 약 한 20% 정도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추세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는 네. 확실하다는 네, 말씀이신 제가 거죠. 그 장소에 대한 자료는 네네. 준비를 못했는데 네. 제가 퍼센트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네. 어쨌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률은 지금 한 24.2% 정도 된다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짚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2014년도에 이제 WHO에서 이제 발표했던 대상자인데요. 성인과 이제 소아에 대해서 대상자 발표를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여기 이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질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질환들의 말기 상태인 경우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대상이 된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으로 결정법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이제 시작이 된 법에서는 성인의 상위 지금 4개의 질환들, 암과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만성 간경화, 그리고 만성 폐쇄성 호흡 부전, 이렇게 4가지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국한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입원형에서는 네. 저 4개의 질환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에 대해서만 입원형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 보험 수가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가정형하고 자문형은 저 4가지 질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이외의 다른 질환들이 그래서 좀 소외를 받는다. 특히나 이제 소아 대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아 쪽에서는 소아 청소년 쪽 이런 쪽에서는 환자들에 대해서 좀 소외의 목소리가 높아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이외에도 지금까지는 뭐 재정적인 면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암 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좀 더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적용되는 퍼센트가 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네네. 당뇨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약제 내성이 있는 이제 결핵이 있는데 약제 저항성 결핵 이런 질환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 빈곤국에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인슐린이라든지 뭐 이런 결핵약이라든지 관절염 이런 약들조차도 이제 구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말기 질환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까지도 이제 호스피스 완화를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스피스 완화를 대상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에 정한 질환들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대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기적으로 좀 더 앞선 때에서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암에 대해서밖에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면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적응증 대상자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입원형은 아까 암 환자에 대해서만 수가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암 이외에 다른 질환인데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럼 수가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그런 마인드랑 그다음에 또 저희 의학적인 부분을 배우고 나서 이제 접근하시는 의료진들이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팀들이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사실 일반 호스피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예, 그래서 전문 호스피스하고 일반 호스피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레벨 오브 호스피스라고 해서 2014년도에 그 세계 의사총회에서 이제 보건총회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긴 한데 그리고 호스피스를 좀 더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각과의 전문의들도 자기 분야의 질환들의 말기 질환 때는 어느 정도 호스피스를 좀 보자라는 게 이제 일반 호스피스의 개념이고 이게 2단계에 해당이 되고 3단계는 이제 전문 호스피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의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호스피스에 대한 것이 좀 확대되기 위해서는 또 그 각 전문 영역에 있는 과들의 그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학회도 하고 서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서로 연구를 같이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호스피스라는 개념도 네.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더 발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소아 대상자에 대한 설명도 좀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찾다 보니까 그 소아 호스피스 병동 이런 것도 따로 있더라고요. 네, 소아 호스피스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네네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소아들은 이제 성인과 다르게, 특히 암하고는 다르게 소아 쪽은 이게 뭐 돌아가시는 쪽에 초점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존하는 쪽에 더 관심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증상과 그다음에 통증과 증상들 조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더 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보호자들과 환자들의 그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에서는 이 말기와 임종기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호스피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좀 더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좀 더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법에서는 너무 말기 쪽만 다루다 보니까 그 전에 단계에서 그 전문 영역들하고의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너무 이제 축소돼서 임종에 가까운 말기 환자에만 국한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흔한 좀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호스피스는 정말 마지막에 가는 곳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물론 이제 네네. 이게 치유가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끝부분이라는 거는 맞긴 하지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입원하셨다가 또 퇴원하셔서 가정 호스피스를 받고 또 다시 입원하시고 이런 걸 수차례 반복하시면은 그런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정말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가정에 계실 때가 좋을 때는 또 가정에 가시고 또 힘들 때는 입원을 하셔서 급하게 증상 조절을 할 땐 또 입원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서로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네. 되게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한 번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면은 집에 다시 못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 때문에 좀 저는 장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특히 이제 비암성 질환, 암이 아닌 질환들은 현재 입원으로 암 환자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형 같은 걸 잘 이용을 하시면은 댁에서 이제 파킨슨이나 그 다음에 그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댁에 계시는 경우에 가정형 호스피스를 잘 이용하시기만 하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다가 이런 경우도 좀 네, 있으신가 있습니다. 봐요. 네. 그 분들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 걷지 못하고 이제 입원을 하시더라도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영양 상태가 조금 개선이 되면은 다시 퇴원을 하셔서 한번 마지막으로 뭐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뭐 강릉이라든지 뭐 강원도를 갔다 온다든지 제주도를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본인들만의 가족들의 여행 계획을 짜고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기간이 어떤 분들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짧게 일주일 혹은 뭐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녀오시는 시간들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은 항상 댁에 갔다 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댁에 가셨을 때 그 안락함과 쾌적함은 잠깐 갔다 오는 거지만 그 표현은 이제 환자분들이 내가 샤워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육체적인 그 쾌적하고 그런 느낌이 정신적으로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입원을 했다가 또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많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호스피스 결정하게 될 때 그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네. 주셨잖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해서 꼭 연명의료하고 연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다른 질환에서도 그렇고 호스피스 이용하지 않아도 관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적극적인 그 임종기에 들었을 때 임종하는 순간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을 미리 좀 생각해보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결정을 갖다가 지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네. 또 다른 거는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거든요. 근데 연명의료 계획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병이 생겼을 때 작성하는 거고, 그리고 환자분 경우에는 그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뜻을 밝혀서 의사가 작성하도록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같이 자기 의견이 잘 반영이 되도록 이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연명의료 계획서가 되고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이건 이제 그 환자 자신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은 민간의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기가 작성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건강할 때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병이 생기기 전에 내가 만약에 내가 연명의료를 갖다가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단점은 물론 그 질환에 대해서 알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 순간에 마음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그걸 다 이해하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미리 한번 작성을 해봄으로써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자기 마음을 갖다가 쉽게 또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 여기 표에서도 보듯이 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던 분들이 실제로 적용이 될 때 그 이행서를 보시면 아랫편의 그림인데요. 그쪽에 보시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2024년도 6월에 11만 명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네. 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한 3만 명 정도이거든요. 이거는 물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길어서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던 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병에 대해서 알고 나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을 새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연명의료 계획서 쪽이 좀 더 많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명의료 계획서는 병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 의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차이를 좀 보이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건강할 때 작성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등록자 수인가요, 교수님? 되게 많네요. 네, 많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이 24만 명인가요? 그 정도 되는 240만. 244만 명인가요? 그 네네. 정도에서 남자 대 여자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2배가 돼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보통 여자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작성할 때는 조금 더 그 냉정한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네.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근데 실제 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는 단계에 가서는 또 조금 이게 밸런스가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향인 것 같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분석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좀 주셨는데 이제 내용 계속 이어가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서 질문도 한번 나누어 보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아까 뭐 답변 주시긴 했는데 잠깐 또 다뤄보겠습니다. 3차 병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 말씀을 제가 네, 답변을 못 네. 드렸는데요. 그 국립암센터, 제가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각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에서도 호스피스를 하는 곳이 있고요. 예, 그냥 호스피스 단독으로 건물만 호스피스만 하는 걸로 이렇게 별도로 네. 단독형으로 독립형으로 호스피스를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병원에도 있고 3차 병원에도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은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어디서 검색할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네, 짚어주시면. 중앙호스피스 센터,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중앙호스피스 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쪽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꼭 3차 병원이라고 해서 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교수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3차 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차 병원이라고 다 입원형만 있는 건 아니라 자문형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입원형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원형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네. 좀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 그게 다 구분돼서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립암센터에 들어가셔서 호스피스 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좀 몇 개 더 받아보겠습니다. 윤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윤희님께서는 저희 미국에서 감사하게도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그런데 미국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 병원비가 다른 곳은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병원비는 0원입니다. 한국은 좀 어떤지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미국은 그렇지만 이제 저것도 이제 캡이 씌워져 있어서 언제까지 며칠 동안 뭐 얼마의 비용 이렇게 제한은 있습니다. 예,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한 기관에 입원했을 때 60일이 넘어가면 제한을 두는데 그렇지만 환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없고 다만 이제 다른 곳에 비급여로 하고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없애고 급여에 해당되는 쪽으로 많이 돌려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이용할 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 동의서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의서를 쓰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좀 더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원형에서는 그렇고요. 가정형이나 자문형에서는 비급여 발생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급여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다고. 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주셨습니다. 네,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쪽에서는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간병 요양보호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호스피스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경우에는 이제 지원금이 나라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그런 도움도 있기 때문에 간병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좀 혜택이 많다. 네, 물론 네. 영원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자기 부담은 있지만 많은 부담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제일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네요. 호스피스, 이런 것도 저도 궁금했는데, 그 병실도 일반 병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물론 이제 시설 기준이 있어서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병실 이외에도 그 병동형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입원실 이외에 뭐 요법실이 따로 있다든지 가족들이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가족실이 따로 있거나 뭐 처치실, 상담실, 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실 뭐 여러 그런 시설들이 부대 시설들이 또 따로 있고 목욕실도 좀 따로 있고요. 물론 다른 병동도 목욕실은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병동들에 비해서
공간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마이너스 요소이긴 하지만은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혜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유 있는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반 병실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병실도 한 병실, 한 침상당 정해진 그런 면적이 정해져 있고요. 6.3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그거 이하로 이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중앙호스피센터에서 이게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도 허가 규정 같은 게 따로 네. 있나 봐요. 네, 4인실 네. 규정이 있고 꼭 병동 하나에 1인실을 꼭 두어야 되고 임종실을 꼭 두어야 되고 뭐 그런 별도의 또 부대 시설과 규격에 대한 규정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네. JY 팡님께서 박진로 교수님께서 호스피스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이렇게 또 칭찬의 응원의 댓글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댓글 많이 주고 계셔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리엘님께서는 저는 카톨릭 신자라 가톨릭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고 싶네요. 이런 댓글 주신 분도 계신데 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동도 있나 봐요, 교수님. 예, 가톨릭 서울 성모병원이든 부천이든 뭐 저기 인천 성모 뭐 여러 개 그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들 그 뭐 성루카병원 뭐 이렇게 여러 병원들이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병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기독교 쪽에 그 호스피스 운영하는 기관에 가고 싶어 하시고 불교 쪽은 또 불교에 가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호스피스 기관들이 종교를 가려가지고 환자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 가톨릭 이제 신자분들인 경우에는 또 가톨릭에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이제 수녀님이나 신부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교수님 계신 은평성모병원도 뭐 수녀님이나 뭐 같이 좀 계신 마찬가지로 가톨릭 쪽은 이제 가톨릭 관련된 신부님, 수녀님 다 계시고 물론 은평성모병원에도 그 목사님과 그다음에 스님도 방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를 가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늘 이제 상주하고 계시니까 수녀님하고 저희 신부님께서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마주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목사님을 더 볼 기회가 더 많겠죠. 그런 서로 다 장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엔젤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신 분들 많은가요? 그 의향서 뜻대로 따르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그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은 그 판정을 하는 게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분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이제 주치의가 그 이후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한 걸 가지고서 주치의하고 다른 의사 한 분이 같이 평가를 해서 전문가 한 분이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향서의 뜻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이 반대하신다고 하실 때라 하더라도 환자의 뜻을 살려가지고 가족들 면담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뜻을 살리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은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가시나요? 이런 질문도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네. 누가 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의식이 있으면은 환자분 자신이 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그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자녀분들의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혹은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나는 좀 더 적극적인 면역요법이든 대체의학이든 이런 걸 찾아서 더 치료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든 호스피스 완화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정보 제공을 갖다가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고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얼마 전에 있었던 경우인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주치 선생님한테는 호스피스 완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해서 환자분을 만나봤는데 환자분은 거부하셨어요. 근데 그 거부하신 이유가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이제 무슨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기 뭐 병원을 갔다가 우리 병원에 가서 입원을 갖다가 하자라고 하는 사람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이제 거부했었다. 그래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그 오해를 푼 다음에 이제 병동으로 다시 이제 입원을 이제 전동해서 병동을 바꿔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는 자녀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면 더 비쌀까봐 이제 정보에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될까봐 또 안 오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또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고 싶은데 오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또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또 대체의학이나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객관적인 얘기는 해드리지만 이제 또 그분들 선택이니까요. 이분들이 자기 선택이 아니고 오거나 오지 않거나 했을 때 만약에 자기 의사에 반해서 오게 되면 선망이라는 증상이 좀 잘 생기거든요. 저기 밤에 헛소리 하거나 야간에 그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함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사대로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환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환자분이 결정하면 또 바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주치 물론 지금 선생님의- 현재는 이제 좀 대기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네네네. 아마 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기관이든지요. 근데 지금 근데 이제 3차 기관이 아니고 이제 2차 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환자분이 오실 때까지 갭이 있는 날짜가 이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기관들한테서는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소개받아서 오는 그런 기관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이제 선택을 잠깐 제가 네네. 선생님 말씀 주세요. 네. 네, 조금 이따 다시 생각나면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분이 호스피스에 가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 이후의 절차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주치 선생님의 어떤 그런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든지 그냥 환자가 결정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결정하는 네네네. 게 하나가 있고요. 네. 호스피스 완화로 이용 동의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본인 말고 대리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방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떠올리셨나요? 이건데요. 네. 그 대리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환자 의식이 없을 때이거든요. 본인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의식이 없을 때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거는 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을 때인 건데 그럴 때 이제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들이 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받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관마다 그런 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좀 확인하고 그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에서는 본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치 못할 경우에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기에 대한 말씀도 좀 주셔서요. 네. 좀 보통 대기가 있는 편이어서 조금 미리 좀 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처음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일찍 결정을 하고 일찍 오시면 본인의 그 통증 조절과 증상 조절을 좀 더 빨리 해서 편해지고 그 다음에 빨리 또 퇴원해가지고 자기 삶을 일상에서도 좀 더 즐길 수 있다가 다시 또 필요할 때 입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정하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런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끝끝내 마지막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그러면 궁금한 거. 만약에 네네. 그 대기자가 있다고 하면 가정 호스피스나 자문형을 이용을 하시면은 자문형에서는 이제 다른 기관에 소개를 받을 그런 기회가 좀 더 많고요. 만약에 자체 기관에서 해소를 못하면 그리고 가정형인 경우에는 또 퇴원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그렇게 집에서 계시면서 가정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면서 또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입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관에서 이제 가정형과 자문형을 같이 하고 있는 기관이면 좀 더 유리하게 되겠죠. 선택의 폭이 좀 넓을 수 있을 좀 더 것 넓어질 같습니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호스피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표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서 쭉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제공된 표를 갖다가 제가 좀 변형을 시킨 겁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입원형 그리고 가정형, 자문형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네.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같이 치매 환자분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납병동형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제공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외래형은 이제 실제 외래를 보고는 있지만은 외래 형태가 호스피스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 이제 똑같은 일반 진료 체계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형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소아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양병원 형태로 해서 요양병원에 호스피스를 입원형으로 또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을 또 오랫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줄어든 형태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가정형이랑 자문형은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정형 이제 입원형은 말로 이제 이해가 쉽지만 이제 가정형은 말 그대로 가정 방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팀이 방문을 하고요. 혹은 또 이제 따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호스피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심리사회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자문형인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제 범위가 조금 병원마다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2, 3차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암 환자 이외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이 있는 데서 자문형을 이제 대체로 운영을 하는데 자문형만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 자문형은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여기 이제 집으로 아니면은 다른 기관으로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입원형이 있는 경우라면 입원형에 대한 대기를 이제 수요 리스트를 갖다가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원형에 대한 임시 대기로 이제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자문형에서는 각 입원형 다른 과에 이제 입원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다른 과에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과 증상이 있을 때 조절을 해주는데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가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또 이제 호스피스 팀으로서 접근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좀 더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범위는 좀 차이가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사실 그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입원형만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가정으로 방문해 주시는 형태, 네. 뭐 자문형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입원형의 경우에는 이제 급여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주 많은 또 어떤 생각보다 많은 어떤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가정형이랑 자문형도 마찬가지로 네, 혜택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까요? 예,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부분에 따라서는 만약 영양제를 맞고 싶다든지 비급여로 네. 예, 그런 부분에까지 해서 터치를 갖다 아주 제한을 두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부는 아직은 이게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요.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해두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더 뭘 더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도록. 근데 다만 그게 호스피스 의미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이제 그런 정말 그게 부합되는지는 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면서 이제 하게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가정형, 그러니까 집에 방문해 주시는 형태도 있다라는 거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좀 허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호스피스에서 어떤 치료를 네. 받게 되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은 특별히 완치를 안 시키니까 이게 무슨 치료를 하는지 와닿지 않을 텐데요. 네네. 그 첫 번째로 이제 통증 조절을 이렇게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통증 조절과 다른 증상 조절, 네. 증상들한테서는 이제 오심구토, 구역질 나는 거, 그 다음에 호흡 곤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또 많이 있죠. 뭐 배뇨곤란, 복수 차는 거, 뭐 장폐색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이제 증상 조절을 하는 완치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견딜 수 있도록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죠. 통증을 조절할 때 가장 또 큰 부분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거부감 또 거기에 대한 왜 이런 약들을 막 쓰지? 뭐 이런 생각들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의료진마다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세계단 사다리라고 해서요. 이게 권유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물론 권고안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이 방안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어느 정도로 아픈지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하는 약과 그다음에 그 접근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각 통증 척도를 우리 바스라고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바스라고 하는데요. 0에서 3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단계에서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4에서 6점 사이는 2단계, 7에서 10점인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는 약이 다르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지가 다르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통증이 마약성 진통제에 듣지 않는 경우에 대한 통증일 때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보조적 진통제를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 방사선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막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고요. 신체적인 네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증상 조절을 하고 또 이제 이 이외에도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공포감, 불안감 이런 등등의 환자의 우울감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고 또 무력감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회적으로 이 병으로 인한 공경에 처한 부분을 갖다 같이 해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 뭐 이런 종교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들어가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죄책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좀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환자분이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의사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 이외에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종교인들, 뭐 여러 자원봉사자분들, 그다음에 약사, 뭐 심리 요법치료사 등 여러 사람들이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조절뿐만 아니라 네. 정말 정신적인 부분, 뭐 영적인 부분까지도 네. 많은 부분을 좀 케어해주고 있다 이런 설명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이제 또 아무래도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신 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네. 부분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입으로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식욕 촉진제를 써서 봐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환자분한테 정말 수액으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 때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임종이 예견되는 시점이 있고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역으로 한 2개월 내지 한 3개월 정도 이내에 해당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영양 공급이 사실은 환자분한테 생명 연장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 공급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어느 정도의 영양을 공급할지 그리고 공급을 한다면은 어떤 영양제로 선택을 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런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나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혹은 보호자분들도 죄책감을 가지거나 영양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가 배고픔을 느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는 영양제가 생명 연장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윤리적으로는 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영양제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완화를 가면 영양제는 무조건 못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네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양제를 맞는 거에 대해서 또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나의 상태하고 맞춰서 이해가 되시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또 상담을 해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양 공급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통증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특히 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네. 오해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네.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약성 진통제는 사용하게 되면서 환자분들이 또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너무 자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혹은 약제를 갖다 왜 올렸냐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당연히 써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면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네. 특히나 여기 이제 보시듯이 마약성 진통제였으면은 중독이 된다. 혹은 부작용 때문에 쓰면 안 된다. 혹은 통증이 심해지면 쓸 약이 없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 뭐 혹은 진통제는 실제로 생명을 단축시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잠깐 좀 네. 보겠습니다. 그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시간 대비 약의 용량은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마약성 진통제에 의해서 똑같은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 용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건데요. 이것은 마약성 진통제가 작용하는 그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조금씩 포화가 되기 때문에 약제가 약간씩 늘어나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조금씩은 늘어난다. 그건 당연한 거다. 다만 통증의 원인이 사라지면 이 약도 단계적으로 감량을 하면은 사라집니다. 예, 또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독이 아닙니다. 다만 저기 아래 써 있는 정신적 의존이 실제로는 이게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약물을 맞으려는 그 충동이 있다면 이게 이제 중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암 환자분들이나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 요구량이 있을 때는 중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예, 그리고 다만 여기서 예외적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약들 중에 일부 중독이 되는 게 있습니다. 속효성 진통제라서 응급으로 우리가 아플 때 먹는 마약성 진통제의 일부는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서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중독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속효성 진통제를 여러 번 많은 횟수를 쓰는 거는 지양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속형 약제로 바꿔서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갖다가 사용을 할 때 꼭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면 중독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부작용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부작용 없는 약은 없죠. 사실은 모든 약들이 다 부작용이 있는데 이 마약성 진통제는 조절이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오심구토라든지 뭐 졸린다든지 배뇨곤란이 있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좀 3일 정도의 여유를 두면 소실이 좀 된다든지 또 항구토제라든지 다른 약제들을 사용함으로써 또 보상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인해서 또 천천히 단계별로 올려간다든지 약의 용량을 증량시킬 때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씀으로써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절이 되지 않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변비나 동공축소, 호흡이 느려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변비의 경우에는 이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을 묽게 해주는, 그래서 변비가 안 생기도록 하는 약제를 같이 처방을 합니다. 설사가 많이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굳이 이런 변비를 갖다가 방지하는 그런 완화제를 갖다 쓰지는 않지만 대부분 변비를 막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쓸 때는 변비약을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느려지거나 동공축소 때는 약제를 갖다가 줄이거나 끊거나 아니면 제일 아래 써 있는 날록선과 같은 해독제가 있습니다. 기량제라고 하는데 해독제 같은 약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두려워하는데요.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부작용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약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했던 의사한테 다시 상의를 잘 안 하거든요. 임의로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자기가 고생을 했으니까 사실은 상담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을 처방했을 때는 그 용량, 그 약제를 선택을 했었을 때는 그 처방한 주치의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주치의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보셔서 약제 조정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혹시나 있었다면
꼭 상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런 거는 외래에서 좀 잘 일어날 수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꼭 받아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진통 효과를 정말 나중에 더 아픈 진통이 올까봐, 통증이 올까봐 아껴야 된다. 마약성 진통제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약제들 대부분은 약 용량을 늘리면 효과가 늘어나다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평탄기가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 용량을 늘려도 약 효과는 안 늘어나는 거죠. 늘리면 늘릴수록 부작용만 늘어나는 이런 구간인데요. 마약성 진통제는 신기하게도 요구량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픈 거가 있어서 약제가 요구가 된다면 약 용량을 늘릴 때 효과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약 효과는 계속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플 때 쓰시는 게 좋고, 처음부터 쓰실 때에 외려 총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요구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약제를 갖다가 필요할 때 쓰시는 게 훨씬 좋고, 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함으로써 마음이 좀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생각 이외에 내 주위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바라볼 수 있고, 한마디를 더 가족들하고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약을 아낄 생각을 하기보다는 빨리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안 아프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을 더 잘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천정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천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탄기에 이르러서 우리 천정에 다다랐다라고 할 만큼 약효가 그 이상을 갖다가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데, 그 효과가 마약성 진통제는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을 위해서 아낄 필요는 없는 약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지요. 마약성 진통제는 생명을 단축시킨다라는 오해도 있는데, 이 그래프는 그 2010년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나온 저 그래프인데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 이 진통제 사용을 암 진단 초기부터 사용을 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마약성 항암 치료나 방사선 수술 같은 거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사용한 경우하고 비교해 봤던 그런 건데요. 우리가 위에 있는 그 early palliative care라고 한 쪽이 이제 조금 더 일찍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군이고, 이 아래에 있는 쪽이 이게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표준적인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더 이상 못할 때에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생존 곡선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앙값이 2개월 한 반 정도 차이가 나게 조금 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쪽이 조금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30개월, 2년 한 반 정도 됐을 때에 생존율도 16%에서 30% 정도로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생존 총 서바이벌 듀레이션은 생존 기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일단 사는 동안에 그래도 좀 더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통해서 생명이 단축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참 마약성 진통제만큼 오해도 많고 걱정도 많은 약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좀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질문 조금 더 보고 이야기 나누어 가봐도 될까요, 교수님? 조금 내려볼게요. 정규철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자리가 항상 있을까요? 혹시 없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저 부분 때문에 이제
중앙호스피스 센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느 기관에 호스피스 병동이 좀 비는지도 실시간으로 좀 아는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좀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병동이 이렇게 항상 비어 있거나 이렇게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이제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환자분들은 이제 사실 한 군데 말고 한 두세 군데는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해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두면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곳에 있다면 이제 좀 그런 서비스를 받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리는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 군데를 같이 이렇게 예약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혹시 뭐 제공이 되는 지원 같은 것도 있는지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요. 네. 가족분들한테 요법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관들이 어떤 서비스를 할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기관들마다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기관들에서 이제 원예요법이든 미술요법이든 음악요법이든 요법들을 뭐 아로마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서비스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기관들마다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서. 근데 그 제한적인 서비스를 할 때 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참여하게 하거나 또 가족들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만 또 같이 다도를 하면서 혹은 차를 나누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거나 혹은 그 마음속에 이제 털어놓지 못한 고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나누거나 여러 가지를 같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관마다의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서비스가 어느 기관에서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기관마다의 서비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도 1인실, 다인실이 나누어져 있나요? 라는 질문을 엔젤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병동에 1인실 하나는 반드시 갖추어야 되기로 되어 있고요. 다인실은 4인실이 기준입니다. 4인실 이상으로는 뭐 지금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4인실 없이 1인실로만 구성된 호스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곳을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보통 1인실이나 4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인실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네. 아까 시설 기준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설명을 좀 드린 거긴 한데요. 이게 이제 한 병동에 29병상을 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한 간호병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병동 숫자가 29병상을 넘어가면 그 환자에 대한 로딩 때문에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간호병동이 한 층에서 층이 바뀌어지면은 아무리 29병상이 초과되지 않았더라도 층이 바뀌면 또 간호병동을 하나 더 두어야 됩니다. 층마다 하나의 간호병동을 두어야 되는 그런 또 제한점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병실은 4인실 이하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한 병상당 6.3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그 병실 그 바닥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인실이라고 그러면 25.5
제곱미터 정도에 대한 면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등등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처치실하고 그 다음에 가족실 그리고 임종실 그리고 상담실은 그리고 목욕실 요 내용은 꼭 같이 있어야만 되는 하나 이상씩은 꼭 갖추어야만 되는 이런 필수 그 공간이 되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자원봉사자실이라든지 행정실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거는 이제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되어 있고요. 요법실 같은 것도 사실은 있어야만 되는 공간인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 네, 꼭 갖추어야 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안전에 네네. 대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병실과 그다음 화장실, 그다음에 목욕실에서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안전바 설치 그 두 가지는 필수 사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꼭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또 질문 계속해서 한번 받아볼게요. 윤희님께서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그 연명으로 네네. 결정을 처음에 호스피스 완화로 들어올 때 이제 대부분 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 호스피스 연명으로 결정 안에 내용 중에 심폐소생술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호흡기, 투석, 삽관. 네, 체외 네네. 생명유지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수혈이라든지 등등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중에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폐소생술 하겠다고 하면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에서 이제 이용동의하고 그 연명으로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담이 좀 더 많이 해서 서로에게 일관성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상담을 더 추가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질문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내용 더 이어가 보고 나머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도 제가 봤거든요. 네. 네, 생애 마지막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책 소개 한번 잠깐 해주세요.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네. 보바스 기념병원에 있을 때 이제 같이 근무하던 이제 우리 여러 선생님들, 태현정 선생님하고 정서연 선생님, 양아름 선생님, 그리고 서윤희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충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쓴 건 아니고, 근데 그 책,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쓴 책이 되는데요. 환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들이 좀 안타깝고 좀 아쉬운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좀 적어본 글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집필을 해주셨는데 이제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여러 개 담아주셨잖아요. 혹시 교수님께서 좀 기억에 남는 거 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조금 더 좀 실질적인 그 내용을 좀 넣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감성적인 내용을 넣어서 이제 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의료계에서는 좀 맞지 않는 책을 쓴 거긴 한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여러 명이 다 기억이 나긴 하지만요. 한 분 기억나는 분이 꼭 있다고 하면은 사실 임종 전에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또 마음의 준비가 잘 됐다 하더라도 다시 또 불안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또 불안감 때문에 선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유독 마음 정리를 참 잘하셨던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실 때 정말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식사도 힘들었지만 목수도 뽑고 치료를 하면서 정말 편해져서 한 4주간 동안 잘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지낸 다음에는 이제 의식이 점점 떨어지면서
임종에 가까워가는 그런 쪽의 상태로 좀 바꿔져 가는 예, 그런 상태로 되어서 이제 임종에 가까워 오겠구나, 한 1, 2주 남았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시점인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눈을 뜨면서 당신이 이제 꽃밭에 이렇게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꿈을 꾼 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지지를 하고 하는데 그분 혈압은 되게 낮고 그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서 당신이 지금 편하게 느끼곤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은 다시 또 잠만 주무시거나 이번엔 다시 눈을 못 뜰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드리고 나서 본인은 그럴 수 있다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이제 바람이 불면 불어가듯이 또 어느 한 곳에서 내가 머물면 그때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시를 읊듯이 그런 좋은 말을 남기고 난 잘 지내다 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주무셨는데 정말 한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자기 삶을 잘 그래도 정리를 하신 것 같고 뭐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저희들도 많이 편했고 또 그분을 보면서 저런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그리고 저런 준비를 평상시에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죠. 네, 그런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네, 그런 네. 분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어떤 임종의 순간들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20여 년이 넘는 이제 시간 동안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많은 환자분들을 보셨는데, 임종의 선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그 순간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저는 어떻게 좀 다스리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요. 다스린 거라는 네, 건 네.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많이 힘들었고, 소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쳤다라는 거라든지 소진이 됐다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잠깐 그 연구년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네. 2012년도 그때쯤에 1년을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 감정이 쉽게 이제 눈물이 흐르고 가만히 있을 때도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런 게 아마 내가 여태까지 진료를 보고 했었지만 그때는 몰랐었던 거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볼 때는 이제 다른 후배들이 이제 뭐 강의를 하다가 눈물이 글썽일 때라든지 이런 때를 보면은 그런 게 그런 의미구나라고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쭉 지나 보니까 책에는 45세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이제 소진이 좀 더 쉽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면서 소진이 좀 덜 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고 이 뒤에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경험이 많아지고 좀 더 사고가 좀 더 유연해지고 하면서 물론 사고가 좀 경직되고 또 완고해지는 게 나이가 들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소진에 대한 거를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면 갈수록은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기억에 남으셨던 분 이야기를 네. 듣고 저도 참 뭉클했는데 네. 또 댓글을 주셔서요. 그분은 네. 정말 천국을 보셨나 봐요.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으셨던 것 같아서 뭉클합니다. 이런 댓글을 네. 또 주셨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시면서 네. 그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거나 되돌아보시거나 하는 시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조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다짐을 하신 적이 있다면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다들 요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루를 다 이게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말들이 맞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일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마음의 빚을 좀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가족분들한테도 표현 많이 하시고 그러나요? 가족들은 네.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죠, 저를. 네. 정말요? 네. 뭔가 왜 그런 영상이나 많이 보면 막 가족들한테 더 많이 표현하고 막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저도 네. 노력은 하는데 네. 옛날부터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 집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솔직하게 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환자분들 임종의 순간을 경험하셨는데, 이제 임종이 다가오면 아까 선망이라는 증상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좀 어떤 증상들을 보이시는지, 이게 환자분들마다 좀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증상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진짜로 크게 나누면 진짜 선망이 생기는 분하고 안 생기는 분하고 이렇게 나눠보면 불안하더라도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면서 임종을 편하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선망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아예 없는 분도 계신가 계시고요. 봐요. 있다 하더라도 좀 약하게만 왔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분들 경우는 일단 가족들이 지지가 좀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괜찮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완충시킬 만한 요소들이 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선망이 있는 분들은 또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미리 앞서서 내가 돌아가실 때에 아플까봐 혹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들 미리 사서 걱정하는 게 좀 많은 분들, 예, 그런 분들도 좀 그럴 수 있고, 내가 이 통증이 안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안 아픈데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더 점점 통증이 아파진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통증이 조절 안 되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 그런 분들은 선망이 좀 쉽게 빠지거든요. 또 특히나 통증 조절이 오랫동안 안 되다가 입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망이 좀 더 또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통증 조절이 빨리 되고 빨리 해결되고 자기한테 확신이 와서 내가 안 아플 수 있다라는 자기만의 확신이 환자한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런 부분 좀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망이 없는 쪽으로 가는 쪽이 이 악순환을 안 겪고 좀 좋은 쪽으로 아주 좀 그래도 의미 있고 가족들하고 좀 더 좋은 충만한 삶을 좀 살다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선망 말고 혹시 또 보이시는 증상들이 좀 여러 있다면? 다른 증상들도 많은데요. 뭐 구역구토도 있고 호흡곤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흡곤란은 암 환자도 있지만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호흡곤란으로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근데 그 호흡곤란은 암이 아니더라도 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그런 분들은 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제 내려올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조금 움직이는 거에도 힘들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때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또 접근하는 방법은 좀 더 다르고, 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천식이 있거나 그 만성폐선 폐질환이 있던 분들은 또 산소 공급이 또 많이 또 들어가면 또 부작용이 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하고 미리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미리 얘기를 좀 더 해놔야 돼요. 또 선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호흡곤란 이런 환자분들은 본인이 자기 결정을 어려울 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자기가 자기 결정할 수 없고 정신이 없고 그런 때가 많기 때문에 미리 또 상의를 좀 해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은 더 여러 가지지만 네. 다들 나름대로 뭐 그런 게 있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환자분들 보시면 좀 이제 임종기가 어느 정도 남았다 하는 것들을 좀 예측. 그거는 논문에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네. 그 임종 전에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부터 48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사인, 1주 정도, 2주 정도에 나타나는 사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보통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씩 좁혀가면서, 예후가 얼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고,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임종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기간, 이 범위를 갖다가 제시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환자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환자 당사자분에게 말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지 아닐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걸 환자분이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때까지는 사실은 좀 6개월 이상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후에 대해서도 짧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 암 환자분들인 경우에도 당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보통 이제 컨디션이 2주에서 한 8주 정도, 2달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인데도 그때 2달 미만으로 생각되는 게 이제 처음 이제 2달 미만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때가 처음이 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환자분 경우에는 그때 보통 2, 3년 정도는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한 6개월 이상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 자체도 예후가 되게 짧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남은 기간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서로 안 하다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달라서 미처 준비를 못하고 돌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갭을 갖다가 좁혀나가면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가 필요한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데 환자분이 처음부터 100%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얘기도 있고, 또 환자분의 성격이 좀 그래도 적극적이고 좀 주도적인 분들은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해주는 편이 더 낫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좀 더 피하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제 환자분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어떤 남아있는 기간이 내가 인지하는 것과 실제 기간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의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빚을 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댓글 주신 네. 분도 계시고 또 누구나 가는 길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또 댓글 주신 분도 계시고요. 굿럭님께서는 가족으로서 호스피스 경험이 있습니다. 존엄한 마무리가 어떤 것인지 알았고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 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좀 경계하는 말이 이제 네네. 좋은 말씀이긴 한데 네네. 존엄에 대한 건데요. 네네. 존엄사라고 해서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존엄사라는 거는 가치가 들어간 말인데 요새 이제 존엄사법이라고 해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법에서 존엄사법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꼭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존엄사를 우리가 지금 존엄사법에 담고 있는 게 의사 조력자살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좋은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존엄사법이란 말은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하고 이렇게 의료계나 뭐 윤리 그다음에 종교 뭐 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계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좋은 의미를 포함한 것 같은 네. 그런 단어기 때문에 존엄한 네네네. 걸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이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락사를 허용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가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고 요거는 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도 좀 주셨고요. 네, 우리가 임종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 슬라이드도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암 환자분들 경우에요. 이제 질환마다 질환 경과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을 빼고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은 다르게 해야 되지만 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X축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간 경과라고 보시면 되고 Y축이 이제 기능이라든지 혹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컨디션을 잘 유지하다가 항암 치료를 할 때도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어느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나빠지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끝부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요 차이 때문에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좀 사람들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환자와 가족과 의료진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짧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반드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혹시 좀 미리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얘기를 좀 드리긴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꼭 이제 얘기를 나누라고 하지만 그거를 환자분이 잘 받아들여서 얘기 나누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정말 선망이나 뭐 다른 것들 때문에 혹은 컨디션 저하 때문에 못 나누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지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정말 드물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얘기를 하고 할 말을 다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낫고요. 보호자분들도 미리 환자분이 들을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 당신 보호자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미리 해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 나중에 유언 남기고 뭐 할 때 얘기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뭐 선망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그것도 있고. 있지만 잠만 주무시는 기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실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이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미리 얘기하기를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서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이유는 양쪽이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일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두는데 나중에 가서는 덤으로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리 나 그때 되면 나 이렇게 할게라고 하고서 서로 가족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네, 이해하였습니다. 또 질문 조금 더 보겠습니다. 행복한 토끼님께서 연명의료 의향서를 19세 이상 본인이 작성할 수 있다고 네. 들었는데 혹시 의식이 없는 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일단은 본인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연명의료 계획서는 이제 환자 자신이 의사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의식을 잃은 사람인 경우에는 혹은 이제 자기결정권이 소실이 된 뭐 치매 환자인데 뭐 중증 치매라든지 뭐 치매로 인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서식들이 있습니다. 가족 2명이 평상시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서 작성하는 서식이 있고요. 가족 전체가 그런 증거가 없다면 가족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건 서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침 햇살님께서 말기암 환자가 임종 몇 달 전에 호스피스를 가는 게 맞을까요? 너무 길게 있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너무 늦게 가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무조건 다 들어가도록 했던 적이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네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작성률도 낮고 실제로 잘 이행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랬던 경우가 있어서 먼저 너무 들어간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해당이 된다면 가서 상담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하고 등록하고 가정 호스피스를 할 건지 그다음에 외래로 다니면서 점검만 또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볼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 근데 입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균형 있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판단할 수 있게 그 생각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미리 가서 상의를 하는 것,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이런 포인트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통증 조절이 너무 안 되거나 뭐 이럴 때는 좀 고려해 보시면 좋다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식사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자기 혼자 힘으로 가지 못하고 부축을 받거나 벽을 짚고 가야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 말기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상담을 한 번은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네. 네, 이해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완화 의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교수님께 들어봤습니다. 뭐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뭐 어떤 분들이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호스피스는 어떤 곳이다 라고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맞으면서도 참 부인하고 싶은 단어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는 이게 병에 치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지만 살아있는 기간을 잘 살기 위해서 호스피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잘 살기 위해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호스피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을 잘 살기 위해서 호스피스를 하는 것이다. 호스피스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시청 지금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